바로 질의응답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제하신 세 분은 앞으로 좀 나와서 같이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코멘트나 아니면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이렇게 뭐 국가나 뭐 이런 그 데서 하는 정치하고는 정치하고 다른 것 같아요.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무슨 정책을 추진하고 그런다기보다도 약간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방향이라든가 문화 이거가 변화할 수 있도록 개개인이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고 도와주고 하면 되는데. 근데 일단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좀 리더십 같은 게 필요하죠. 예. 그런데 그런 책무는 잘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없네요. 어차피 정치는 이제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고.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는 그냥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조금씩 넓혀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모임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함께하는 친교도 뭐 포함해서 우리 공동체를 조금 어떻게 바꿔볼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예. 대답은 아닌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보세요. 3년 전인가 그때 로마 청원에서 저희한테 좀 메일이 왔어요. 그게 엑스오피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매년 1년에 한 번씩 몇몇 사람들, 그러니까 박상원 신부님한테 절대 안 보내고 저같이 이렇게 중요한 제대로 글을 쓴 사람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질문지가 나와요. 근데 그 재밌는 게 그때 뭐였냐면은 공동체 원장과 사도직 책임자의 관계에 대해서 쓰시오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논술 주제죠. 그게 이렇게 특히 쿠라 페르소날리스 개인의 돌봄에 대한 관점에서 공동체 책임자 원장과 사도직 책임자의 소임이 무엇인지 쓰시오. 쭉 해서 저도 써서 냈는데 그게 한 1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로마 총원에서 이렇게 나왔고 번역해서 저희들도 회람했는데 물론 박상원 신부님은 안 오셨지만 아무튼 딱 봤을 때 되게 재밌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얘기가 됐냐면은 공동체 소임의 원장의 임무는 무엇이냐, 그거는 공동체 멤버들을 돌보는 일이다 했을 때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 맞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수도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공동체라든지 사도직이 이렇게 돌봄의 현장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러니까 효용성의 현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인권연대 같은 경우도 우리 박상원 신부님이 미친 듯이 우리를 쪼거든요. 절대 안 돌보고 막 어떤 식으로 뭘 짜내라, 성과를 내라, 넌 도대체 돈을 얼마 받는데 왜 이거밖에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신자유주의적인 형태를 보이시죠. 근데 거기서 로마에서는 아마 우리한테 다시 본질적인 거 환기시킨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나 활동의 자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돌봄의 자리라는 거. 근데 우리 자체가 못하는 상태에서 과연 교회에 그거를 요구를 한다? 또는 누군가한테 요구한다? 아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시작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한테는 그게 워낙 충격적인 체험이라서 돌봄이라는 게 정말 우리한테 맡겨진 소임이구나. 뭐 그래서 아무튼 신부님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쪽 계통은 대답할 수 없으시고요. 이렇게 교황님 욕하거나 주교님 욕할 때는 되게 잘하시는데 뭐 돌봄이나 그런 포지티브 쪽은 잘 못하시니까. 예. 교회 역할,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생각나시죠? 아니 뭐 저는 그거는 생각이 별로 안 나고 제가 말씀을 들었을 때는 뭐 교회를 좀 비판하시는 약간 지금의 현재 행태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의료인이니까 카톨릭 교계는 병원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병원에 갔을 때 이것이 정말 돈 없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병원이라는 생각을 별로 못하게 되고, 특히 요즘은 더 이게 그 큰 병원들이 대병원들을 많이 소유하게 되니까
근데 이제 저도 예전에 한 10년 전에도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여러 분들하고 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드는 생각은 교회 재단이,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운영하는 병원이죠. 가톨릭 병원은, 성모병원은. 근데 저는 진짜 교회가 운영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미 어떤 그 살아있지 않은 그 진짜 이 우리가 그냥 자본, 그냥 그 아니면 금융이 그 뒤에서 사실 이걸 좌지우지하고 운영하는 것만 그냥 뭐 교우들이나 아니면 신부님들이 있는 거예요, 이 주요 직위에. 그러니까 그걸 사실은 본인들은 거기서 내가 이걸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그냥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 법적으로 보면 저희가 영리법인 병원을 반대해왔지만 그런 병원들이 다 비영리법인 병원이지만 그래 다 법인이잖아요. 법인이라는 게 법적 인격을 부여하는 거라서 뭐 있지도 않은 거를 인격을 부여해가지고 지금 법적 지위를 주고 거기서는 그 법인에게 대출이 가는 거예요. 그 법인, 그 개인에게 뭐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병원 자체가, 그 법인이라는 그 자체가 뭔가 물신숭배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동학으로 막 움직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걔는 살아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파산하면 안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이 모든 법인은 파산을 막기 위해서 결국은 그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그걸 공격해야 되고, 파산을 막기 위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의사, 양심적으로 진료하는 의사보다는 인센티브 많이 받고 비급여 많이 하는 의사를 고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해체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증식이 돼가지고 그 병원들이 점점 엄청 커져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빅5 안에 들어가 있고.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 신부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교우들께서 지금 깊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돌봄이라는 것이 옆에 이웃을 돌보는 게 아니고 교황님들에게 먼 곳에 따로 수용시키고 그걸 돌봄으로 생각하는데, 가톨릭도 왜냐 하필 또 가톨릭이 한국 장애인 복지시설의 대규모 꽃동네를 그렸던 아주 큰 시설들 거의 다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늘 요즘 주장하는 게 왜 본당에서 돌봄이 있어요. 이 정말 로마 제국 덕분이지만 행정기관처럼 퍼져 있는 이 본당들을, 이 본당들이 사회복지 현장에 돼야 되는데 그냥 먼 곳에 들어가 사회복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가톨릭이 돌봄을 다 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은 그걸 고쳐야 된다고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게 하나 똑같은 의미니까 그게 그런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 쪽에서는. 저는 뭐 그런 이야기를 감히 할 수 있는 사람이지가 아니고, 예, 저희 어머니가 대단히 그 독실한 가톨릭 신자신데, 제가 평화신문이나 뭐 이런데 글 나가고 그런 것도 되게 부담 느껴 하세요. 너 같은 인간은 좀 약간 좀 잘해야지. 진짜 너 판공생사를 이번에 드렸는데 네 애들은 좀 데리고 가는 게 아주 불만이 많으신. 그래서 뭐 제가 교회에 바라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는 그냥 우리 사회의 그 어떤 지금 이런 고도의 상품화와 이런 어떤 공동체 해체에 편승을 안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같이 가야 될 방향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낱낱이 흩어져 있는 개인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류에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아닌 것 같고요. 물론 그런 측면에서 가톨릭 교회가 저는 거꾸로 그 헌금도 제일 조그마시고 다들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많잖아요. 네, 뭐 이거 제가 이야기 여기서 하면 좀 약간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뭐 절에 갈 때는 수표 가지고 가야 되고, 교회 갈 때는 최소한도 뭐 10,000원짜리, 성당 갈 때는 1,000원짜리 하나 갖고 가면 된다. 그래도 다 받아주시고 뭐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더 연결을 해보면, 어쨌든 가톨릭 교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사회에서 저는 역할을 더 하는 게 이제는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지역 사회에 기반해 가지고 저희도 이제 정말 무언가를 자꾸 해내면 그게 결국은 뭐 교황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 있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구현하는 게 아닌가, 뭐 그 정도가 제 생각입니다. 그 교회 역사 통해서 뭐랄까 그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는데 큰 흐름을 바뀌지 않고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인간의 열망을 구분하는 거예요. 뭐 영적이고 정신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삶에 뭐 좀 물질적인 기반이 되는 관련되는 게 따로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와서는 삶의 의미라든가 뭐 행복이라든가, 행복하지 못하면 죄라도 고백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이 사람이 고통받는 거는 외로움이고, 돈이 없는 거고, 아픈 거고, 소통이 안 되는 거고, 그런 건데 그거하고 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처음부터 훈련을 받아요. 신학교 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인간의 아픔에 관련된 여러 전문적인 뭐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역사, 교회의 주장 이런 거 배우는 거거든요. 조금 난게 있다면 성경 공부 정도인데, 그래서 신학교 때부터 그냥 그 교회 공동체에 운영자들을 키우는 것처럼,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 성사니까 신부가 되는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복잡해요. 또 그런 게 옛날부터 뭐 이상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쓸데도 없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삶의 의미 문제는 없다 그래요. 이게 현존하고 있는 아주 당면한 문제인데 우리 대개의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따로 있다고 보는 거죠. 기껏 하는 반응은 이제 아파하고, 아니 뭐 동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상태가 와 있는 거죠, 한국 사회는. 왜냐하면 이 모든 걸 다 개인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는 그냥 뭐 이념에서 하나가 된다기보다도 그 사람들의 삶의 조건들의 총화가 좀 모아지면서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신학교, 그 다음에 이걸 운영하는 교구의 책임자들, 또 그 안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모든, 그러니까 분명히 뭐가 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을 용인하는 신앙인들. 왜냐면 그 사람들도 귀찮거든요. 그런 거 하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복합적인 문제가. 그런데 이거를 지금까지 봐왔듯이 단순히 할 수는 없어요. 단순히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걸 생각하지 않고 이런저런 말들 하는 거는 화만 생기는 거예요, 자기한테. 예. 이게 왜 이루어지지 않지? 뭐하지?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자기 자신을. 차라리 그거보다는 뭔가라도 하면서 화를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라도 하면서. 그냥 이런 상태에서 내버려 두고 분노하고 해봤자 큰 진전이 없어요. 우리 삶의 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진전이 없게 되는 거죠. 일단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또 새삼 느꼈던 건데,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약간 이주 파트 쪽으로 파워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단적인 예가 2014년인가 15년에 1월 달인가 그때 보면은 이렇게 이주민의 날 그 담화가 발표가 되거든요. 항상 그러셨는데 이게 굉장히 좀 파워풀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기억나는 게 그 소위 말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4개의 단어, four verbs, 포 프랜시스하고 뭐 우리끼리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교황님의 4개의 단어가 뭐냐면은
이거였어요. 담화문에 나왔던 건데 우리가 외국인 이주민들을 대할 때 첫 번째로는 환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웰컴이라는 단어. 두 번째는 그리고 이 사람들을 그 보호해야 됩니다. protect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기까지는 쉽게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때는 제가 되게 놀랐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분이 promote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거 한국 주교회에서 번역 조금 이상하게 했죠. 사실 promote라는 단어는 번역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뜻은 뭐냐면은 성장시키는 거죠. 이렇게 씨앗을 뿌리면 이거를 어느 방향을 향해서 모우트 시키는 거거든요. 프로모션, 성장시키는 거. 그 네 번째가 뭐냐면은 인테그레이트라는 단어인데 이거 되게 재밌는 단어입니다. 왜냐면은 그 인테그레이트라는 단어는 이주 파트에서는 어떻게 쓰냐면은 어시밀레이터의 반대로 씁니다. 다시 말하면은 동화 정책이 있고 통합 정책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냥 멋있는 말 끌어 쓴 게 아니라 상당히 그 이주 쪽에 관해가지고 통찰력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그게 왜 저한테는 굉장히 뜻밖의 의미 있게 다가왔느냐. 제가 김포에서 일했을 때 외국인 노동자 센터에서 김포에서 일했을 때 잊지 못한 체험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교회 레지오에서 식사 준비를 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에 한국어반이 130명 정도 되니까 매주 일요일 날 점심 때 우리 센터, 예술센터에 우리 쪽에서 150분 정도 이렇게 식사를 준비를 했었어요. 레지오에서 준비를 했는데 그때 한국인 데모님이 그 캄보디아 대녀를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딸처럼 진짜 잘해줬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너는 그러면 그래 이거를 김치를 한번 준비해봐 딱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 이제 한국 사람이잖아 딱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니 저분은 캄보디아 사람인데 왜 한국 사람이지? 그냥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캄보디아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시밀레이션이란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제가 되게 아쉽게 생각을 하는 게 동화적인 어떤 마인드가 되게 강합니다. 한국에 온 이상 한국 사람이 돼야지. 근데 이게 역으로 말하면은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분의 신학적인 어떤 굉장히 좋은 그 퇴비 역할 해줬던 푸에블로 신학이라든지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다양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이주민으로서 아르헨티나의 땅을 내리면서 다른 이주민 그룹들과 만나면서 나오는 그 다양성에부터 나오는 풍요로움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굉장히 사실 우리가 되게 닫혀있죠. 다양성에 대해서 절대 안 합니다. 예컨대 우리 신부님만 하더라도 우리가 딴 얘기를 하는 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파시스트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동화적인 분이시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좀 더 이렇게 좀 더 서로에 대해서 관대해주고 개방적이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한테 있는 다양성도 조장해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일본도 지금 아까 그 재난적인 출생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0.6점대 아닌가요? 0.78이었는데 여전히 7.82에서 이제 더 떨어져 0.7에 가까워지고 있군요. 럭키7 말도 안 되는 숫자. 말도 안 되죠.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아니라 일본은 1.2 일본은 1.3에서 최저점을 찍고 1.67 정도까지 약간 올라갔다 약간 조짐에 또 코로나 때 떨어지는 숫자. 그 사실 버스레이트 이렇게 그 출산율이 이렇게 낮는 경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민국가로 전환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프랑스가 선택했던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가 선택했던 거고 남미국가들이 미국 북미가 선택을 했던 거고 지금 작년서부터 일본 정부가 선택하고 있는 거죠. 이민 정책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한국인들 애기 안 낳는 한국인들 그러면 무슨 수로 0점대에 떨어진 애들이 2점대로 올리겠어요? 그거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소멸하지 않으려면은 그 이주국가, 그러니까 이민국가로서 완전히 우리가 약간 파라다임 시프트를 해야 되는데 사실 어렵죠. 쉽지 않고. 그리고 바로 옆에 계신 분처럼 굉장히 다친 마음, 되게 국수적이고 민족주의적이고 막 그런 분들 때문에 그 모라드와 같은 창문 없는 단자 같은 이런 분들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다른 나라에서 배울 수 있는 거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비로소 좀 더 저희들이 좀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아기도 많이 낳고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1세대가 제 기억으로는 얼핏 아무튼 대충 보면은 그러니까 1세대가 안병무 선생님이시죠 당연히. 그리고 1세대하고 2세대는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술적으로만 좀 구분이 되는데 3세대부터는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유토피아와의 결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문제의식으로 들어갔다라고 들었고요. 4세대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 이 4세대가 발터 베냐민과 같은 문화연구 그쪽이 확 들어오면서 거의 사람 없고 단절됐고 한신대 라인도 막히고요. 그러니까 3세대까지는 약간 메인스트림을 유지했다라고 한다면 4세대는 거의 멸종 위기종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교수님 그분이 되게 잘 알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깨우쳤습니다. 4대까지는 알았어 끊어 하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한마디로 잘 모른다는. 모르고 좀 마세요. 아니, 그 민중시장은 지금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예, 여러 군데서. 우리하고는 달라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알려드릴게요. 강좌도 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래 거의 멸종됐대요. 40원 하는. 네, 선생님. 네, 저는 세 분의 신부님 두 분과 우리 의사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수도의 수녀님들이 다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하고 둘이 왔지만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까 우리 선생님도 질문하셨는데 과연 우리 가톨릭 교회는 수도자는 성직자는 할 때 사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이렇게 어떨 땐 도전처럼 느껴지는 게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에도 왔었지만 올해 세미나의 주제 자비 없는 시대 교회는 무엇인가 이거에 이 주제 자체가 이거 뭐 하려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는데 오늘 이 강의를 세미나에서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비 없는 시대에 정말 자비가 무엇인가를 좀 다시 제가 이렇게 되짚어서 질문을 주제를 잡아보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자비는 무엇인가에 아까 신부님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신학을 바라보는 관점, 김민희 신부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신학자들의 그런 관점과 또 박 신부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자비의 그다음에 교회의 어떤 자비 또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돌봄 이런 것들이 조금 저 안에는 이 제목 안에서 좀 이렇게 제 스스로 정리가 되는 시간이 돼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마음이 좀 짠한 부분도 있었고 근데 이제 저는 우리 정영주 선생님 말씀에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이 뜨끔뜨끔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부천성모병원에 거의 10년을 일을 했고 병원에서 일하면서 이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 그 다음에 이미 교회는 의료계에 교회의 정신으로 하고 있는가 정말 돈을 벌기 위한 대기업과 똑같은 그런 현상들 이런 거에 내심 갈등과 고뇌와 고민과 막 했던 장본인이었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떠나오면서 사실 여러 가지 자유로움도 있었지만 계속 과제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아직도 의료계의 진짜 대표적인 8개 병원은 자본주의에 의한 경제 시스템에 편승해서 고도를 향해 달리고 있음은 너무나 분명하고 그거에 대한 도전, 과제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느끼는 바고요. 가슴이 좀 무너져 내리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감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까 우리 신부님, 스님들 뭐하냐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얘기를 좀 저에게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수도회가 병원을 맡고 있는 수도회들이 혹은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수도회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거, 계속 뭔가 아닌데 하면서 어디 한편에는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 저는 이런 자체도 우리에게는 변화되는 어떤 시도라고 봐서 너무 좌절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수도회가 과감하게 저희가 성가병원을 운영하다가 병원을 놓았고 우리가 그거를 우리는 하지 않겠다 했던 부분, 그 다음에 학교, 뭐 큰 병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10번에서 넘길 때에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가난한 이들의 교회, 가난한 이들을 선택하는 우리의 영성에 너무 많이 장애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저항과 그 부분에 대한 선택을 했던 수도회의 어떤 그런 영성들 이런 것들이 계속 녹아가고 있으면 뭐 어느 정도의 차이나 정도의 것은 있지만 끊임없이 가고 있다는 것은 제 스스로도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는 거죠. 아 나는 혹은 우리 수도회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뭐 못하는 것도 있지만 잘하려고 애쓰고 있구나 이런 부분은 공감이 돼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양가 감정에서 힘들었던 부분 또 좀 갈등스러웠던 부분들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또 한번 새롭게 좀 정리하는 시간이 돼서 저로서는 좀 감사드리고 저희 부천에도 지금 공공병원을 마련해야 된다 지금 굉장히 투쟁하고 있는데 이제 저도 그때 또 양가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병원 또 환자가 주면 또 뭐 이런 이게 아주 저도 시스템화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항상.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과감하게 왜 공공병원이 필요하고 공공병원이 어떤 병원이 돼야 되고 지금 현재 하는 병원들이 어떻게 이제 그 움직여야 되는가는 가톨릭계 병원들부터 다른 병원 자꾸 얘기하실 필요 없이 정말 이 가톨릭 병원을 운영하는 그 우리의 교회에서는 계속 어떤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이런 자리를 계속 통해서라도 이렇게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부천에 있으면서 부천에 공공병원을 설립하려고 할 때 조금 그전은 미온적인 자세였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제대로 알고 고민하는 또 이런 마음을 좀 가져갈 수 있어서 오늘 제 마음 안에 많은 선물을 받은 느낌으로 가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근데 이제 지역 돌봄 서비스에 이제 지금 현재 되게 영리화돼 있고 사실은 자영업자들이잖아요. 한국에 개원한 의사들이.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구청에서 하는 서비스가 또 있어요. 구청에서 뭐 이렇게 별단 서비스에서 뭐 독거 가정 방문이라든가 또 가정의 서비스를 한다든가 또 당뇨 환자나 그런 분들도 간호사들이 가서 서비스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지자체별로도 있고 지역에도 있고 저희가 이제 뭐 장애인 뭐 서비스들도 다 있는데 근데 일단 그 개원한 의사들은 다 그 개원했다는 것 자체가 자기 사장이거든요. 작은 사장의 마음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반대하는 거는 본인의 밥그릇이 이제 뭐 이렇게 되는 부분들 그게 연결이 돼 있고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의 반대 때문에 저는 뭐 잘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뭐 한국에 뭐 사실 요즘에 뭐 의사정원 때문에 뭐 다들 그 아시겠지만은 의사들이 반대해가지고 의사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거는 핵심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어떤 문제냐면 그것을 핑계로 늘리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지렛대로 쓰는 거지. 지금 뭐 저희가 뭐 국민 대부분이 그러면 반대하면은 안 하고 국민 대부분이 찬성하면은 할 겁니까?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만 지금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저는 지자체에서 과연 진짜 그런 지역 돌봄이나 아니면 지역사회 복지를 늘리려고 하는 거냐. 그리고 예산도 너무 적고 그냥 그 이벤트성이나 약간 자녀적인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잘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계속 나온 이야기가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간호법을 통과시켜서 근데 간호법도 막상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예 비토해가지고 그냥 거부권 행사에서 그냥 날아갔지만 그 내용 안에 또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그냥 이제 서로 이데올로기적인 수준에서
이제 허수아비 싸움 하고 있었던 거고, 본질적으로는 만약에 그런 걸 다 운영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가장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의료 서비스랑 돌봄 서비스랑 뭐 이게 연결이 돼야 방문 돌봄이 되고 그다음 방문 진료도 되고 투약도 되고 다 된다고 치면 결국은 지역사회에 기반하고 있는 주치의나 환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수준의 1차 진료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1차 진료 시스템과 연계되는 지역사회 인력풀이 또 같이 있어야 되고요. 그게 지역사회 풀로 뭐 그것을 어디서 하든지. 그리고 이제 그것과 연계되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적 재정적인. 근데 지금 우리는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냥 낱낱이 다 공급하는 사람 다 떨어져 있고요. 1차 의료가 없는 나라예요, 사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헬스케어가 없는 나라고. 두 번째는 돌보는 거는 장기요양보험이나 이런 거 말고 나머지는 봉사자의, 그러니까 개인의 헌신에만 의존하거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없는 거죠. 없는 거를 서로 이렇게 어떻게 잘 짱구 굴려서 연결해 볼까, 아니면 뭐 바우처 좀 줘갖고 해볼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아까는 뭐 정치를 근데 저는 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까 교황님께서 큰 정치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이런 사람들의 방향성으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비가역적으로 이제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걸 더 낱낱이 쪼개가지고 더 상품화시키고 더 시장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저희가 그 중간에 서로 저희끼리 뭐 이렇게 뭐 아무리 짠거 굴려보아도 답은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걸 완전히 돌려야 돼요. 아까 제가 그냥 기본 서비스 측면에서 뭐 빚을 지더라도 공적 인프라를 엄청 깔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야 됩니다. 공적 인프라를 최소한 깔아야 뭐 거기서 뭔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포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포기라고 안 했는데. 아, 포기가 아니라 믿을 수가 없어요. 폐기 처분을 하고 다시 시작한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발제자들 비롯해서 모두에게 박수 드리면서 감사합니다.